발전소 3일 경제독립TV 경제독립운동가 신동일 소장입니다. 오늘은 성균관대학교 안유아 교수님을 모시고 중국시장 전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 출연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그 중국시장에 대한 관심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요. 네. 아직도 그 중국시장을 많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한번 교수님께 많은 네. 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네, 먼저 이제 그 중국의 자본주의 역사가 네. 좀 궁금하거든요. 네. 중국은 이제 공산주의 국가로 그렇죠.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G2까지 성장했는지 한번. 네. 네. 그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 공산당이 네.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예. 새롭게 건립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중국이라는 역사는 5,000년 넘지만 예. 중국에서 표현할 때 신중국이라고 표현해요. 예. 예, 신중국이라고 할 때는 49년 이후의 중국을 말하고요. 예. 그래서 49년부터 사실 78년, 79년 거의 50년 좀 안 되는 세월에 중국이 굉장히 또의 사회주의 경제를 실현하다 보니까 경제가 거의 파탄에 이릅니다. 그 사이에 대학지운동, 문화대혁명이 터지면서 그 78년에 등소평이 권력 중심에 오기 전까지는 중국 경제가 굉장히 파탄이 터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요. 중국이 대학지운동 때 한 3천만 명이 넘어 굶어 죽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78년에 등소평이 자리에 회복된 다음에 이건 개방하지 않으면 중국은 이제는 끝나겠구나. 이래서 그때부터 소위 말하는 그 처음에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표현을 안 썼고요. 네. 상품경제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자본주의 사회에도 상품경제가 있고 네. 우리 사회주의 경제도 상품경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상품경제라는 게 물건을 옛날엔 팔게 못했어요. 그냥 사회주의니까 다 네 거면서 내 건 거예요. 이게 네. 국가 거라는 표현을 쓰는데 내가 국가의 주인이니까 내 건데 그러다 보니까 팔 수 있냐 팔 권리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소평이 당시에 개개하면 시장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지? 이래서 표현을 갑자기 자본주의를 구소련처럼 쇼크식으로 해버리면 나라가 붕괴가 되잖아요. 네. 그때는 아직 구소련 붕괴가 안 될 때지만 그래서 어제도 그 등소평이 좀 현실 감각이 있는 게 바로 자본주의를 해버리면 나라가 붕괴되니까 그 표현을 상품경제로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시장을 허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78년부터 92년 그 짱저민이 공산당 서기 국가 주석하기 이전까지 계속 시행착오 겪는 거예요. 사회주의 시범 상품 경제를 했다가 그 다음에 뭐 방권 그러니까 우리 방권, 랑리, 방권, 양리라고 해가지고 국유기업에서 과거에는 다 국가 거지만 국유기업이 생산한 중에 일부분은 나라에 바치고 나머지는 다 너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충 일하다가 20개 생산하면 10개 나라 바치고 10개는 내 거네 이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100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때는 20개를 만들던 사람이 10개만 올리고 나머지 네 거야 하니까 100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 올리고 90개 내게 되잖아요. 이렇게 국유기업이 계획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농촌은 어떻게 했냐면 땅을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땅을 나눠주기 전에는 그냥 다 국가 거니까 가서 흔들흔들 일하고 풀도 대충 막 발로 막 이러면서 하는 게 국가에서 여기에 콩을 예를 들면 뭐 100개 생산했으면 절반은 나라에 바치고 절반 네 거다 이러니까 농민들이 100개 생산하던 콩을 1000개를 생산해서 50개만 보내고 다 자기 가지니까 이렇게 그래서 농촌은 도급제를 시행합니다. 토지를 나눠주고 거기서 생산량만 올리바치고 이러니까 농촌은 도급제 그 다음에 도시는 국유기업의 이런 방权랑리 그러니까 방권 양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그때 표현을 공장장 책임제 중국은 후에 뭐 국영기업 뭐 국유기업 표현 썼지만 그 전에는 국유공장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거기 CEO를 공장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장장 책임제 그래서 이제처럼 뭐 10개만 바치고 나머지 네 거다 이런 식으로 방권 양리 그러니까 이익을 넘겨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사람들이 열성을 돋운 거죠. 완전한 계획경제에서 효율성이 전혀 없던 게 국유기업이 효율성이 확 올라가고 농촌은 농민의 생산량이 확 올라가면서 경제가 좋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92년까지 그때부터 이렇게 자본가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개인이 사업을 성공해서. 근데 이게 법적으로 권리를 못 받은 거예요. 왜냐면 언제든지 공산당이 뺏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불안하죠. 불안하죠. 왜냐면 공산당이 그때 표현이 무산계급이 대표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자본가는 유산계급이잖아요. 그러면 공산당은 지금 여당인데 정당이 유일의 일당 독재 정당인데 무산계급이 대표면 내가 유산계급 다 뺏겨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 속에서 경제가 처음에 확 좋아지다가 중간에 또 확 죽습니다. 이러면 이게 반복하다가 등소평이 92년에 남순 강화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건전에 가서 강화 말을 해요. 그때 이렇게 자본가들한테 메시지를 줍니다. 앞으로 이 정책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법에 넣겠다 해서 사회주의 시장 경제
경제란 표현을 헌법에 적어 넣습니다.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이게 헌법에 들어갔으니 어선이가 동요 안 하겠네. 그러니까 마음이 좀 안정이 됐고, 두 번째는 그 짱저민이 올라온 다음에 또 뭐 했냐면 그 공산당은 무상계급이 대표이기도 하지만 유상계급이 대표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그 짱저민이 말하는 세계의 대표 이론이에요. 그 중에 무상계급만 대표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유상계급 대표한다 이래서 더 마음이 편해졌죠. 그래서 경제가 중국 경제는 본격적으로 92년부터 안정화 발전을 쏙 하기 시작하면서 성장하다가 더 크게 성장하는 2001년 WTO 가입입니다. 그 전에는 중국 국내에서만 생산하고 팔고 이러다 보니까 세계 질서에 안 들어갔어요. 글로벌 세계화 속에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근데 2001년에 WTO에 가입하면서 글로벌 밸류 체인에 중국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중국이 내놓을 수 있는 게 싼 노동력.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직접 투자, FDI 투자가 중국에 막 쏠려 들어가면서 세계 500대 기업이 중국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 낮은 월급을 보고 거기다 공장을 안 치는 거지. 한국도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중국이 세계 공장으로 확 성장하는 계기가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500대 기업이, 글로벌 500대 기업이 중국에 들어가서 물건을 생산해서 다시 재수출한 거죠. 그래서 그 후부터 중국은 수출 주도형 경제. 그래서 매년마다 엄청난 무역 흑자를 남기면서 외환보액이 막 늘어나기 시작해서 최고로 많이 갔을 때가 중국이 2015년, 16년까지만 해도 4조 달러 외환보액을 쌓이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중국이 2009년에 또 2008년 미국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이게 통화가 약하면, 결국 금융이 약하면 우리가 그동안 쌓은 외환보유액 4조 달러, 그때 다 미국 국채를 주로 갖고 있었어요. 거의 뭐 90%까지 많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지금처럼 돈 찍어서 통화량을 늘어놓으면 그 국채가 거기서 뭐 이자를 뭐 5% 받아도 다 인플레이가 6%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국에서 아무리 내가 빼빠지게 열심히 해서 돈을 저축해서 4조 달러 쌓아도 금융이 약하면 한순간에 우리 부는 영리구나라는 걸 느껴서 2009년부터 위안화 국제화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쫙 오기 시작했고 2011년 일본 GDP를 초과하면서 G2가 됩니다. 그러면서 2013년부터는 수출 주도형이 한계가 있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중국 사람들 월급이 매년마다 9에서 12% 상승했어요. 근데 베트남, 동남아 국가들 월급이 싸잖아요. 그리고 거기 또 인프라가 좋아지면서 이게 중국이 노동밀집형 산업에서 싼 노동력을 압수해서 수출 주도형으로 성장했는데 월급이 확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 임금의 보너스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방을 생산하던 업체들, 뭐 이렇게 노동 밀집형 산업들이 다 베트남이나 이런 데로 옮겨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삼성이 2008년부터 베트남에 공장을 짓고 베트남 갔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는 그동안 조방형 성장, 그러니까 양적인 성장에서 이제 노동력을 팔아 살 수 없는 세상이 2013년부터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질적인 성장으로 가는 그 표현이 중국에서는 공급측 개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부가가치를 높은 걸 생산하자.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중국 제조 2025. 그렇게 나왔네요.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밸류 체인을 가장 싼 이 물건 만드는 노동 임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쪽 그 R&D 쪽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가자. 그래서 그거 목표를 2025년, 2035년, 2050년까지 3단계 발전 전략을 써서 제조 강국으로. 그래서 중국의 목표가 무역대국, 이걸 실현했어요. 이미 중국이 2012년 이후로 세계 1위 무역국이 됐어요. 제일 커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수입한 나라가 됐고 무역대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조 강국, 세 번째 금융 강국, 이 길을 쭉 가기 시작했다가 지금 미국하고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무역 전쟁을 펼치면서 지금 제동이 걸린 거죠. 이렇게 쭉 온 겁니다. 그렇게 됐네요. 그러면 이제 지금 교수님께서 이제 그런 역사와 중국 자본시장 발전의 역사와 G2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이제 말씀해 주셨고, 지금 이제 2018년부터 또 무역 전쟁이 되면서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미국이 무역 전쟁을 걸었다는 거는 그만큼 위기를 좀 느껴서 된 거네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미국은 완전히 이제 개방 자유주의고 북한 이제 그 중국은 지금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의 그 집단 지도 체제로 가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자본주의는 아니라서 약간 불안한 심정을 가지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리스크나 불안은 어떻게 좀? 그래서 그 중국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중국이 이제는 이미 무역 대국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성장하려는 국가들은 중국하고 관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거예요. 그러다 예. 보니까 중국이 입김이 세지기 시작하면서 예. 세계적인 국제기구가 중국 중심으로 가버린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에 WTO, 예. WTO, 뭐 예. 이런 IMF WTO. 예. 다 친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중국이 그 다음에 핵도 보유한 나라고 예. 강국에 그러니까 군사도 이제 많지 않고 예. 경제 대국에 예. 무역 대국 위안화 국제화예요. 예. 이제 화웨이 같은 세계적인 이런 또 핵심 기술 기업이 예. 나오니까 미국에서 이거는 아니다. 예. 그리고 이제는 옛날에 중국 가서 이렇게 FDI 투자를 해서 부가가치를 이익을 엄청 남겼는데 예. 예. 이제는 중국에서 직접 투자해서 외국 기업이 벌 수 있는 시대는 어제는 거의 끝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돈은 못 벌고 중국이 입김은 엄청 커지고 그렇죠. 이러니까 맞습니다. 미국이 보기에 이거는 아니다. 지금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래서 하나는 기술을 화웨이 같은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때리는 거 있고요. 하나는 미국이 잘하는 게 뭐냐면 금융이잖아요. 그래서 무역 이번에 1단계 합의안에 이런 게 들어가죠. 금융시장 개방해. 그래서 과거에 WTO에 가입할 때 사실 금융시장 개방이 조건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네. 다 2001년에 가입했는데 2006년까지 증권, 은행, 보험을 다 개방하게 돼 있어요. 원래는. 예. 원래는. 근데 중국이 안 한 거예요. 뭐 우리는 발전 도상국 국가다 이러면서 예. 계속 차일 이런 미루고, 밀어서 예. 특히 증권은 아. 거의 안 했죠. 예. 그래서 이번에 1단계 합의안에 증권시장 개방이 있습니다.